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유튜브에 게재했던 부동산법의 기본 이론 1순환 강의를 충실히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2순환 강의, 자, 2순환 강의가 이제 핵심 이론 강의하고 심화 이론 강의를 합쳐서 2순환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심화 이론을 따로 3순환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우리가 핵심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강의를 올려서 여러분 이제 공법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토기획법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국토기획법의 1번 테마는 용어 정리 파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 테마는 용어 정리. 자,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교재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자, 왼쪽은 심화 요약집이고 오른쪽은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항상 심화 요약집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요 문제를 또 기출문제 제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의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색깔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원칙에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규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원칙과 다르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여러 가지 규제를 다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원칙과 예외 규정을 이렇게 색깔로 좀 인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특별히 시험에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별도로 구분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 정리 첫 번째 파트 보시면 행정계획의 종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바로 행정계획의 종류를 보시면 자, 행정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국가계획은 서열상 최상위 계획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 정도로 한두 번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아래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제일 마지막 서열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런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도시군기본계획, 줄여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호칭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개별 도시별로 개별 도시 관할구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차이점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는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그런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만드는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각자 개별 도시별로 이렇게 개별 도시가 우리 공법에 6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 우리 이제 도 아래에 있는 시나 군이 개별 도시인데 이런 개별 도시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같은 거를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라는 이런 차이점하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각자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차이점을 보시고 공통점은요,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자,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행정계획의 상위계획 성격으로서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공통점, 광역계획권, 각자 개별 도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차이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이제 추가된 게 2024년 8월 4일부터 여기 생활권이란 말이 추가됐죠. 자, 이게 작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돼서 2024년도 8월 이게 7일이죠, 7일. 7일 때 개정이 돼가지고 생활권이 추가돼가지고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의 일부 지역, 뭐 강남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생활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그 단위가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 군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시 안에 또 광역시 안에 일부 지역을 생활권으로 묶어서 생활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 정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나오고 나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제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든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를 실제 개발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하고 낡은 데를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이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침을 받아서 각자 개별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죠.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이 종류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지정 변경되죠. 자, 2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 구역 4가지가 지정 변경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용도구역 4가지가 이름이 뭔가요? 개발제한구역,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자, 게다가 우리가 6, 7, 8번도 용도구역으로 추가합니다. 언제부터? 2024년 8월 7일부터 새로 들어갔죠. 자, 기존에 있었던 입지규제의 최소구역은 폐지가 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게 추가돼서 자, 우리가 이것도 용도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이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4가지가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어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죠. 자, 규제를 세게 강화하는 거고 자, 6, 7, 8번 용도구역은 자,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고 복합용도구역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지정되면 이때는 자,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도시관리계획인 용도구역 4가지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기존 규제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고 6, 7, 8번 용도구역은 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니까 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어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번 도시관리계획 지정되면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지정 변경되는 것 2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 구역 4가지가 지정 변경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이 지정 변경되고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분석을 하실 때 1번, 2번,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명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인데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3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새로운 도로나 공원, 학교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도로 같은 것들을 정비할 때는 3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신도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사업 같은 것들. 자,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로 정비사업을 하고 자,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개발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같은 것도 3가지 사업을 모아서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자, 공익사업이라고 하고 이 공익사업이 이제 뒤에 가면 도시계획사업이 되는 겁니다. 3가지 사업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계획사업,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자,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들은 요 3가지 사업을 우리가 묶어서 이 3번 도시관리계획,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요 3가지 사업을 일단 묶어서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5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행정청이 어떤 특별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그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은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렇게 1번, 2번 도시관리계획,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
그 다음에 3번, 4번을 이렇게 묶어서 이것들은 또 공익사업을 할 때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는 곳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도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행정계획의 종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1번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광역계획권은 여기 밑에 써있듯이 2개 이상 도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공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6개의 개별도시 중에서 2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광역시라든가 뭐 특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는데,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안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수립권자는 또 누군가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 실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우리 인근에 인천광역시 있죠. 또 서울시랑 이렇게 접하거나 서울시 인근의 경기도의 도시들 전체를 묶어서 실제 이거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천 포함하고 서울시의 인근 도시를 경기도 도시를 묶어서 이런 것들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는데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상급권자입니다. 상급권자. 자,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보다 자, 이 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서울, 인천, 경기도의 도시들 자, 이런 지역들을 포함할 때 이 도시의 장들보다 상급자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서울, 인천, 경기도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계획의 수립은 서울권, 이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계획의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네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가 모여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자,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계획권이 서울시나 인천 같은 이런 자,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김제, 전라북도 군산, 익산, 완주군 여기 5개의 도시가 실제 묶여 있습니다. 이 전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주권이라든가 충청북도 청주권 이런 것들은 청주시하고 그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보다 상급자가 누군가요? 도지사입니다. 자, 전라북도지사 같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계획 수립은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광역계획권 2가지 형태로 기억하십시오. 자, 서울권 같은 경우 서울권이든 뭐 대전권이든 자,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광주권이든 부산권이든 대구권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 서울시나 광역시가 포함되고 인근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서울, 인천, 경기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자, 계획 수립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자, 이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서울, 인천, 경기도지사가 모여서 공동 수립합니다. 협의해서.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광역계획권. 자,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도시가 묶여 있는 전주권이라든가 청주권 이런 것들은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이 도시보다 자, 상급자인 도지사가 정하고 계획 수립은 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이렇게 2가지 그림 형태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그러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합니다. 이게 자, 우리 공부에서 되게 개별 도시를 쭉 6가지를 열거할 때 자, 우리 뭐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든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것들은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나 광역시가 이미 여기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가 이 광역시로 이미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렇게 군을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빼고 도 아래에 있는 군만 포함해서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4년 8월 7일부터 생활권이라는 게 추가됐죠.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안의 일부 지역을 생활권으로 묶어서 생활권에 대해서도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도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데, 이 도시의 일부를 생활권이라고 범위를 잡아서 생활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년도 8월 7일부터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은 도시기본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자, 이걸 시험 문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자기보다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6개의 개별 도시 안에서 만드는데, 이 개별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다음의 행정계획이다. 자, 다음 행정계획은 아까 우리 보신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1번 도시관리계획. 자, 용도구역 4종류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2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자, 용도구역 4종류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6, 7, 8번으로 가셔서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하고 그 안에서 만드는 계획, 도시혁신계획. 자,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는 거. 자, 8번에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 것. 자, 여기는 계획은 따로 없네요. 이것도. 자, 작년도 8월 7일부터 새로 생긴 것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우리 용도구역이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에 4종류가 있고 6번, 7번, 8번 도시관리계획에 3종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자, 기존의 용도구역이 들어오면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형태고, 2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용도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겠죠. 이렇게. 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는 것 2번 도시관리 결정. 이 분홍색 명칭의 용도구역은 자,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 지정되면 이것들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완화, 이거는 강화입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기 푸른색, 여기 하늘색 요 표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으로 정한다. 자, 우리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맞는데 이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되면 이거 자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실 건데, 자, 지금 중요한 건 이름 7가지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3번 도시관리계획,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고, 4번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사업하는 거, 자, 구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 사업을 묶어서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고,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줄여서 도시계획사업. 자, 시험 문제에서 자,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맞는 용어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1, 2, 6, 7, 8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 1번, 2번, 6, 7, 8번은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이름, 용도지구라는 이름, 용도구역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자, 3번과 4번은 공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강제 수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성격도 있으니까 3번과 4번은 어떤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5번은 뭔가요? 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해서 개발하는 장소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죠.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여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8가지를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도시군 계획.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새로운 용어죠. 자,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 계획인데, 자, 시험의 포인트가 뭔가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 계획 줄여서 도시계획에는 2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당연히. 자,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 이게 도시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 이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도시군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6개의 개별 도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도시, 서울이면 서울시, 뭐 광역시면 광역시, 뭐 시나 군이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뭐 용산이면 용산 같은 거 일부 지역의 범위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지구단위 계획 이걸 전부로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해서 뭐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부라는 표현만 꼭 써야 됩니다.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5번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을 왜 정하나요? 창의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창의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이 규제를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로 정한다는 게 바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각종 제한을 따로 정해서 이 도시혁신구역을 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만들면 규제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따로 만드는 계획 자체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자, 한마디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여러가지 토지에 대한 규제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이다. 따로 정할 때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혁신구역을 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바로 하지 않고 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결정을 해서 공간재구조화 계획 자체가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정이 되는, 의제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시혁신 계획이 새로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도시혁신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혁신 계획입니다. 자, 복합 용도 계획도 자, 보시면 뭐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 교육 같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게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복합용도구역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합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도시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이 건축물의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복합용도계획입니다. 자, 한마디로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관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복합용도계획이 되고 이 복합용도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바로 직접 하지 않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간 재고 조화 계획 핵심은 자, 이렇게 완화하는 용도 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자, 완화하는 용도 구역이 뭡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완화하는 용도구역이죠.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인데, 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입니다.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같은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결정하는데, 여기 이 3번을 잘 보세요.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1호와 2호, 여기 1호하고 2호 요거랑 함께 입안할 때만, 자, 이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1호하고 2호하고 함께 하는 경우만 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결정이고, 자, 만약에 1호와 2호와 함께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면 이때는 그냥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3번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자,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아까 좀 전에 배웠던 1호나 2호랑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정할 때는 공간 재고 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시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결정 대상은 1번,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이 3번 자체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1호와 2호와 함께 입안하는 경우만, 자, 도시혁신구역하고 함께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입안할 때만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아까 우리 문제처럼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자, 이렇게 단독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들을 입안할 때는 바로 그냥 공간 재고 조화 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바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을 정하고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결정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정할 때 공간 재고 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자, 이때 단서가 꼭 붙어야 됩니다. 1호나 2호와 함께 입안하는 형태일 때만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결정으로 가는 거고, 자, 1호와 2호와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 이렇게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 그런 거 할 때는 공간 재고 조화 계획 결정이 아니라 바로 그냥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은,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거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별도 용어가 있습니다.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기 성장관리계획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 자, 도시혁신계획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인데,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 성격이 있지만 이 국가계획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국가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국가계획은 여기 일단은 요건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이면 우리 여러 나라,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여러 중앙부처의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여러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중앙부처의 그런 장들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자,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국가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15회 때 뭐라고 하냐면,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이 파란색 부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을 때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행정계획 용어 정리했고요. 기반설이란 용어, 도시군 계획시설 용어, 광역설, 공공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반설이란 용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이란 용어로 넘어갑니다. 자, 기반설은
도로, 공원, 시장, 학교와 같은 우리 법에 규정된 도시 이름 유지에 필요한 법정된 시설인데,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은 그냥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들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반시설이 7종류가 있고 개수가 이게 46가지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에서 요 기반시설 7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 보시면 7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고 요 개수를 세보시면 이게 46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사시설은 우리 장사가 장례를 치르는 시설들이죠. 무슨 뭐 납골당이라든가 뭐 화장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장사시설은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분류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장사시설은 환경기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폐차장은 교통설이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주차장은 교통설이지만 이 폐차장은 환경기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굉장히 못 외우죠. 이거 어떻게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분류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자,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 일단 주제로 잘 보십시오.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은 교통 관련된 것들이죠.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자, 우리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우리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원지는 우리 이제 가족들과 휴일에 놀러 가는, 자, 노는 날에 놀러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공간시설입니다. 휴식하는 공간. 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것들은 공간시설이다. 자, 유통 업무 설비라는 게 물류센터 같은 거, 유통 업무 설비, 물류센터, 수도, 전기, 가스는 자, 물건이 유통되는 유통 공급설입니다. 우리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라든가 시장 이런 게 자, 물건이 유통되거나 가정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 공급시설. 자,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우리 야구장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문화 체육시설인데,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 1, 2, 3, 4번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방제시설에 들어가는 거, 보건위생에 들어가는 거,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건 조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이제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자, 방화, 방풍, 방수, 사방설비, 모래 피해를 막는 그런 설비 같은 것들은 다 이게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하천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하천을 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이런 말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때 방제시설로 봐야 됩니다. 물난리를 예방하는.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건위생시설. 자, 보건위생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처리하는 시설들, 장례식장 같은 거, 무슨 뭐 우리 화장장 이런 것들, 뭐 납골당, 자연장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장사시설 같은 것들하고 우리 가축을 이제 도축하는 도축장, 그다음 우리 종합의료가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것들인데, 자, 죽는 거랑 관련된 시설들은 다 보건위생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사, 가축을 우리 도축할 때 도축장, 종합으로도 우리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은 돌아가시죠. 이렇게 죽는 거랑 관련된 시설들, 죽었을 때 우리 처리하는 시설들은 다 이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건위생입니다. 자, 그 밖에 우리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뭐 수질오염 방지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방제시설에 들어가는 거, 보건위생에 들어가는 거,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써 있는 거 위주로.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의 세부는 좀 심화 이론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 작년도 35회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자전거 전용도로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맺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거 있었죠. 자동차 정류장도 있었고, 광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여기 도로 있었고,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분될 때 이런 세분 이름은 못 외우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도로가 일반 도로, 자동차, 보행자,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과 보행자 우선이 있네요. 자,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 지하도로라는 게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형태, 자전거 전용도로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자, 도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이 자동차 정류장을 좀 보세요. 자, 26회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 명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세분을 낸 겁니다. 1번 물류서미널, 2번 공용차고지, 3번에다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그 다음에 뭐 네 번째에다가 복합환승센터, 마지막 지문을 이걸 교통광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 자동차 정류장은 이런 식으로 7가지 명칭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이 아니라 광장의 세분 명칭이 되는 것이죠. 뭐 교통광장, 일반광장, 뭐 경관,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서 광장에 대한 세분 명칭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한 번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것들 도로는 뭐 7종류로 세분이 되고 자동차 정류장도 7종류로 세분이 되고 광장도 이렇게 뭐 5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이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 이 교통광장 같은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반설이 끝난 다음에 도시, 군, 계획설, 줄여서 도시계획설인데, 자, 이 도시계획설하고 기반설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시간의 차이입니다. 자, 기반설 우리 앞에서 쭉 배웠죠. 기반설 중에서, 자,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7종류의 여러 종류의 기반설들이 있었는데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3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도시계획설로 바뀝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 도로나 공원이 처음에는 기반설이라는 용어를 쭉 쓰다가 행정청이 기반설인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죠. 도시관리계획이 딱 결정돼서 위치라든가 어떤 규모,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획으로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후부터는 도로나 공원의 호칭이 도시계획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설이라는 용어는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우리 공법에서는 이렇게 계획, 도시관리계획 같은 계획이 결정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름이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설 사업은 말 그대로 기반설을 설치한다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미 여기 도시계획설이라는 얘기는 계획 자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설을 설치한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설은 기반설 중에서 일부 시설을 다시 이렇게 광역설로 재분류를 하는 건데,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들. 자,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광역설은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시설도 있고, 2개 이상 도시의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류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도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자, 도로, 철도, 수도, 전기, 가스는 2개 이상 도시에 걸쳐서 막 이어지는 시설들이죠. 우리 도로 같은 것들, 철도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는 2개 이상 도시를 연결을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걸치는 광역설인데, 자, 우리 항만공항, 인천의 항만이라든가 인천의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이나 유원지는 하나의 도시에 있지만, 위치는 하나의 도시지만, 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설 자체가 걸치는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광역설도 있고 2개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도 있는데, 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하고 걸치는 거를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상 지문으로. 자, 시험 문제에서 자, 도로, 철도 다음 중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광역설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1번 도로, 2번 철도, 3번에다가 뭐 광장, 4번에다가 뭐 전기 이렇게 해놓고 5번에다가 공원을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 잘 보세요. 자, 걸치는 광역설에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하수도도 2개 이상 도시에 걸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수도 안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은 제외. 하수 종말 처리장은 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찍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자,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광역설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지문에다가 1번 지문에 뭐 도로, 2번 지문에 철도, 3번 지문에다 녹지, 4번 지문에다가 가스, 5번 지문에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집어넣습니다. 요즘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제외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자, 하수 종말 처리장은 걸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공공세라는 용어도 자,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철도, 수도 자, 기반시설 중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 공공시설은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설이다. 공공용. 자, 공공용이라는 게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자, 이렇게 우리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시설들, 자, 공공용으로 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보세요.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같은 것들. 자, 우리 항만이라든가 공항, 광장, 녹지, 공동구, 하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시설인데 문제는 뭐냐면 2번을 잘 보세요. 자, 저수지, 주차장, 화장장,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작년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저수지라든가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공동묘지는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이게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같은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했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했든 둘 다 공공시설입니다. 근데 이 저수지라든가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같은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이게 바로 공공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그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저수지, 주차장, 우리 이제 주변에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이면 이게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사설주차장은 공공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광장, 녹지는 행정청이 설치했든 비행정청에 설치했던 모두 다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같은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이다. 반면에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같은 것들은 행정청이 했든 비행정청이 했든 모두 다 공공시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 용어가 이제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익사업 세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사업은 자,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여기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 이 도시계획 시설이 앞에서 우리 뭐였습니까?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반시설을 썼는데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바로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이죠.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이게 바로 이게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바로 이게 도시계획사업에 모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분자 같은 것들은 떼고 읽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은 2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 절차가 정해져 있고 자, 도시개발 사업이거나 정비 사업은 별도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은 틀립니다. 자, 우리가 자, 도시계획사업 세 종류는 모두 다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행 절차가 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이지만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별도의 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자,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별도로 이렇게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거 하나 있고 도시개발법이라나 정비법이라나 다른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이렇게 별도의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 구별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세 종류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종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업 자체가 별도의 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만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나오죠. 바로 여기도 나오는데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다른 법, 국토계획법 이외에 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바로 이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하고, 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따라서 각각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자, 이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지만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 이건 별도로 국토기획법 뒷부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자, 일단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한테 안 좋은 겁니다. 자, 왜 안 좋으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우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는데 더 이상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하면 용적률이 50% 범위 안에서 강화가 됩니다. 자, 용적률이 강화되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런 것들이 주거, 성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면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보다 50% 강화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 밑에 안 좋게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건축주한테 좋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주변의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복할 수 없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로 인해서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신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들이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옆에다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의 성수동 같은데, 성수동은 서울의 숲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죠. 그 공원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설치가 되므로 건축주한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설치되는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대학교는 빠진다는 겁니다. 자,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데 학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들어가지만 대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대학교가 제외됐다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혜택을 보는 건물주한테 돈을 좀 내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종류, 30종류의 건축법에 있는 건물을 신축, 증축할 때, 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한테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과의 그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자, 그 안에서 건물을 지으면, 자, 주변에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물주가 되기 때문에 자, 건축물을 신축, 증축을 하는데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별도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한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요거로 우리가 행정계획 상호 간의 관계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계획,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자, 국가계획하고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앞에서 배웠었죠. 자,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자, 어쨌든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이라는 최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하고 다르면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서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역하고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하고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도시기본계획을 나중에 만들 때 자, 먼저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항상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여러 번 나왔죠. 자,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자, 그때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자, 이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도시 자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도시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는 자, 시험 용어상 이런 거 하나 좀 추가합니다. 부문별 계획. 자, 우리 각자 개별 도시의 장들은 환경에 관한 부문계획, 교통에 관한 부문계획, 주택에 관한 부문계획 이렇게 부문별 계획을 이렇게 여기 종류별로 만듭니다. 그럼 이런 부문별 계획 같은 걸 만들 때는 이 부문별 계획 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요 문장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문별 계획, 환경, 교통, 수도, 주택 등 하나의 부문, 주택에 관한 부문별 계획 같은 걸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목차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행정계획 정리하시고, 기반설, 도시계획설, 광역설 같은 거 정리하시고, 아까 도시계획 사업 세 종류 있었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니지만 별도로 따로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좀 길었지만 강의 잘 들으셨으면 다음 강의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